반갑습니다. 저는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의 고3 논술과 입시 상담을 맡고 있는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시 설명에는 순서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고3 입시 생활을 위해서 짚어봐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 내신 국어 관련해가지고 저 다음으로 주익현 국어 부원장이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입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입 입시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어집니다. 수시는 교과 전형,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자, 근데 반드시 100%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지 않고 어떤 대학들은 서류를 내게 하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최저 등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대학의 어떤 과가 전년도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 1.5등급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1.6등급이에요. 그럼 불안하시죠? 그러면 그 대학이 만약에 면접이라든가 최저등급이 적용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최저등급이 적용되지 않아서 탈락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면접에서 점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신 커트가 조금 낮은데 우리 학생의 성적이 전년도 커트보다 조금 낮더라도 그런 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비교과, 즉 학생들이 대학 그리고 전공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중점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즉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봐요. 교과 성적 들어가고요.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 최저등급 이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점수가 중심되어서 평가되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 논술 전형도 대학마다 또 달라요. 교과가 적용되는 대학도 있고 교과 성적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또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논술에 자신 있고 내신도 자신 있고 최저 등급도 되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거꾸로 내신 성적이 불리하거나 또 최저 등급도 안 될 것 같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전형인데 또 역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논술이 아니라 종합이나 정시 성적으로 대학을 갈 거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작년부터 고3 학생들보다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의 논술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실제 상위권 대학들의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면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합격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고3 애들이 그만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 재수생과 반수생들은 고3 때 똑같아요. 자기가 교과나 종합 아니면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3학년 생활을 보냈는데 논술 안 하고요. 그러다가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3학년 때의 어떤 경험을 교훈으로 배우면서 오히려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논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친구들도 빨리 준비하면 도움되는 전형이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예체능입니다. 예체능인데도 또 어떤 대학은 교과 반영되고 또 최저 등급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 전형이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말 그대로 수능 성적으로 가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가 발표했다시피 정시 인원 늘어나는데 1.3%로서 대폭은 아니고 소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 대학들이 수도권 지역균형 선발제도라는 교과 전형을 신설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또 전국적으로는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정시 선발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니까 종합 전형을 줄이고 정시에서 그 인원을 선발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 선발 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짓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들을 보면요. 아까 종합전형은 전국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위권 15개 대학은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교과전형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당연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시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써있죠. 성적의 지속 가능성.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예비 고3을 거쳐서 고3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학년 때까지 자기가 잘 못했거나 게을렀는데 예비 고3 겨울방학 과정을 열심히 보내면 그리고 3학년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많은 친구들의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들이 내년 3학년 때 2학년 때 성적만큼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만 돼도 그 친구는 성공적인 3학년을 보낸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성적 향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많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성적이 항상 오를 거라고, 물론 나쁜 건 아닌데요. 성적이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오냐면 실제 자기가 3학년 때 나오는 성적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좀 문제점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성적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면 무조건 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어 라는 걸 현실적으로 조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적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너무 성급하게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제 이제 올해 예비 고3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도입돼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입시가 될 건데 그냥 모든 입시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게 그 선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국어에서도 이제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게 유리하다라는 건 솔직히 판단할 수 없고요. 그냥 학생이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물론 수학 좋아하면 미적이나 기하 선택해도 됩니다. 문과인데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게 나중에 정시에서 원서 쓸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특이점이 약대 선발 인원이 이제 학부에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입시는 굉장히 단순해져요.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대 다음에 약대입니다. 의대 다음에 약대고요. 어떤 약대는 거의 하위권 의대랑 거의 비슷한 정시 커트라인이 형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 자신이 진학, 희망대학이 있을 건데 그 대학들이 정시에서 어떤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반영해 주는지, 반영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3학년 생활을 진행하면서 좀 후보 대학들의 정시 선발 기준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뽑아놓고서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그 대학들의 선발 기준과 한번 맞춰봐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학, 불리한 대학이 어딘지를 조금 사전 점검해 나가면서 좀 추려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요. 지금 여기 정시준비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 조금 주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 등급과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될 건데 그거는 당분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등교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한 어떤 시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서 혼자 모의고사 문제 풀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점수 알려주고 어떤 친구들은 막 답안지 베껴 써서 학교 선생님한테 뭐 결과 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등급이나 표준 점수보다는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과목별 원점수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문과 친구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3학년 때 수학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83점인데 1등급 찍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에서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가 99점도 1등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1등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83점, 즉 2등급에서 턱걸이 해가지고 1등급 맞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는 수학이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등급으로 보게 되니까 착각을 해요. 즉 착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목별 원점수를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은 1등급인지 원점수가 낮은 1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 성적표가 나올 건데요. 뭐 지금도 2학년 성적표 보시면 나올 겁니다. 특히 3학년 때는 국어, 수학 평균 백분위를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탐구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백분위 성적, 즉 국어, 수학 평균 백분위가 이렇게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특히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백분위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건데 과감하게 마이너스 3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참여하지 않죠. 백분위는 줄세우기인데 재수생이나 반생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분위에서 한 3에서 4 정도를 빼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우리 친구가 내년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라고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정시 결과를 통해서 한번 이거와 연결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국문과가 정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백분위가 94%였습니다. 94%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친구들,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자, 국어, 수학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평균 백분위가 94라고 찍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희대 원서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 3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친구가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내년에 정시에서 넣을 수 있는 성적대구나라는 걸 확인하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대략 96에서 97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백분위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 조금 우리 애가 어느 선에 있구나라는 걸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위해서 뭐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면 되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을 중에서 틀렸던 문제 혹은 어려웠던 문제 혹은 이해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반복적으로 이해할 때까지 그 문제를 다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틀렸거나 어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적인 어떤 개념이나 출제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또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보다는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좀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질문을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죠. 국어가 대표적이죠. 국어 수능 1교시 끝나고 나서 자, 문제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수능 국어 되게 쉽다 그랬죠. 근데 수능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요? 국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했어요. 왜 이런 격차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쵸. 학생들이 기본적 개념에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나 선생님들은 애들이 이걸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평가원에서 물어본 건 그 기초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를 이해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대학들이 이제 정시에서 각각 과목별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이제 나오는 걸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정시에서요. 전공은 자 국어 이렇게 반영하고 수학 이렇게 반영하고 영어 이렇게 반영하고 사탐, 과탐, 아무거나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서는 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반영하는 거 비슷하죠. 자 근데 사탐, 과탐에서도 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놨죠. 자 근데 여기 비고란 보시면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로 선택했을 때 가산점 10%를 더 줌. 무슨 얘기예요? 수학을 이과, 즉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통계 확률로 수학을 시험을 봤어요. 그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보다 가산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 인문사회에서는 자 비슷해요. 사회나 과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이나 사회 전공 관련해서 정시에서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계 관련 전공에서는 못 박아버렸죠. 아예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만 응시할 수 있다. 또 여기 보시면 아까 가톨릭 대학교는 사회도 되고 과학도 된다고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과학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렇게 딱딱 정해놔요. 근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뭐 수학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사회탐구, 과탐, 뭐 자연계 전공 응시할 때 상관없어.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것도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세대인데요. 연세대도 뭐 경희대랑 비슷해요. 반영 비율만 다르고 기본적인 거는 자 못 박았죠. 마찬가지로 자연계는 미적이나 기하만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과탐만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시에 대해서 이제 전형별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진로 선택 과목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과나 종합에서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지 원서낼 기회를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서 학생들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거를 한번 잘 미리 좀 조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전적으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교과 전형 관련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도대체 우리의 내신으로 교과 전형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서울의 하위권 대학까지가 학생들 내신 2등급 이내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위권 대학까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등급. 그러니까 학교 전체 평균 내신이 2.5등급이면 수도권 대학, 뭐 인하대, 뭐 경기대, 단국대 이런 데까지 교과 전형으로 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 내신이 3.5등급까지가 바로 천안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 결과를 보고서 잠깐 설명드리면, 경희대학교 국문과 보시면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1.6등급입니다. 자, 근데 여기 분포도를 보시면 1.6등급 아래도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아까 어떤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라도 면접이나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6등급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면접을 잘 봤거나 아니면 최저 등급 충족했거나 이러면서 역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등급 앞에 있어도 면접을 못 봤거나 혹은 최저 등급이 안 돼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신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면접이나 최저 등급의 기회를 활용해서 불리한 내신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
그 다음 종합전형 관련해서 조금 점검하실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고등학교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즉, 우리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혹은 특정 전공이 원하는 어떤 능력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종합이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내신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내신 봅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면접이나 최저 등급도 보는 대학들이 많고요.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면접 전형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면접이 그냥 학생들이 낸 자기소개서를 그냥 확인하는 면접 문제를 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중위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논술형 면접 문제를 냅니다. 즉 논술 문제를 면접 문제로 내요. 그래서 면접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또 최저 등급도 적용되는데요. 실제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예 탈락해버리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에서 뭐 생활기록부 변화인데요. 항목별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이제 3학년 제가 이제 원서 쓸 때 좀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상 경력 관련해서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올해 예비 고3들부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기당 한 건을 반영할 수 있게 되죠. 학기당 한 건이요.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자기 학교 생활 기록부를 들고 상담을 왔을 때 조금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수상 경력 활동에서 경영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상 경력의 기본적인 줄거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학대회라든가 경제대회라든가 이런 점에서 우수성을 보이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경영학과나 뭐 경제 관련 전공들은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숫자를 다루는 학문은 결국엔 수학 능력이 우수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고 또 경제와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이 우수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경영학과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넣어야 하는 건데 평촌 지역에서 평촌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상 경력이 많아요. 근데 그 수상의 내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효행상, 뭐 모범상, 뭐 글짓기상 이런 거를 갖고서 경영학과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불리하겠죠. 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는 뭐 경제대회상, 수학 경시대회상, 교내 수학 경시대회상 이런 거에 있는 친구에 100%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에서 우리 애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연관된 수상 경력이 과연 학기당 하나씩 충족되고 있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 교과 우수상.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공과 연관된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교내 대회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 전공과 연관된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을수록 유리하고 특히 참가 인원이 많은데, 즉 전학년 대상으로 했던 대회에서 뭐 높은 상을 받을수록 유리해집니다. 평가받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서술어, 즉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심을 보임, 참가함 이런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발표함, 보고서를 제출함 이런 식으로 끝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심을 보임, 참가함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이건 좀 불리해집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쵸. 능동적인 활동, 적극적 활동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 성적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수한 성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은 아닌데 이런 경우 있죠. 올라가고 있는 성적. 이런 친구들이 종합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독서와 교과 공부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무슨 얘기냐면 많은 친구들은 그냥 독서를 형식적으로 채웁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교과 발표나 동아리 발표 같은 것들 할 때 자기가 읽었던 독서, 즉 책의 내용 혹은 논문의 내용을 연관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발표를 합니다. 이런 점들은 학생부 종합 대학의 학생부 종합 평가위원들한테 긍정적 요소로 보일 수 있겠죠. 왜? 연계 능력이 있는 애죠. 연관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가급적 전교과, 융합시대잖아요. 문과 친구들도 과학과 연관된, 또 이과 친구들도 인문학과 연관된 독서 활동을 보여주는 게 평가에서 유리하겠죠. 자, 경희대학교 종합전형의 결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과전형은 아까 1.6등급이었죠. 근데 종합전형은요, 2.7등급이에요. 내신이요. 그러니까 아까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2.7등급 이하인데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죠. 왜요? 면접을 잘 봤거나 최저를 넘겼기 때문에. 거꾸로 2.7등급보다 더 높이 있는 친구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면접을 못 봤거나 최저가 안 돼서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적성고사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다 없어지고요. 대신에 수원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적성고사 없애고 논술 전형을 도입합니다. 평촌이나 과천, 그리고 뭐 안산에 있는 3본,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 그동안 적성고사를 많이 선택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 혹시라도 가야 되는 친구들은 논술을 조금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너무 논술을 늦게 준비하면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시험 잘 보려면 문제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논술을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자기 성적이 내신도 뭐 한 3등급 대 이하고 모의고사, 국어사 평균도 3등급 대 이하인 친구들은 빨리 논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과 관련해 설명드리면 문과 논술, 이과 논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문과 논술은 언어와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수업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작년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휘력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단어 뜻을 몰라요. 심지어 문과 논술은요. 논술 제시문이 학교 교과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이걸로 논술 제시문을 내요. 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과서도 못 읽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써요. 그래서 조금 어휘력이 너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라고 하더라도 수리논술을 봅니다. 주로 상경계열을 일부 대학들이 상경계열 전공에서 수리논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하나 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문과 수리논술, 즉 여기 있는 대학들 상경계열 수리논술을 보려면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수학 실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애가 이 대학들 상경계열 수리논술 볼 수 있는 수학 실력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여기 써 있는 대학들 수리논술 시험 보러 가도 돼요. 근데 95점 이하예요.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가 95점 이하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쓰면 안 돼요. 왜? 장담하는데 문제 못 풉니다. 실제 그래요. 해마다. 그래서 상경계열 수리논술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학 실력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그 실력이라는 건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 95점대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과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리논술 그리고 과학논술을 봅니다. 계산 능력과 이해력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도 수학 실력 좋아야 돼요. 자, 그래서 논술고사 관련해서, 논술시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신과 관련해서요. 자, 오해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을 준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논술 준비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애가 너무 내신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내신 5등급, 6등급인데 논술해봐야 소용 있냐.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대, 건국대는 학생부 내신을 아예 반영 안 해요. 논술 전형에서요. 연세대는 최저 등급도 반영 안 합니다. 그냥 논술 100%로 선발해요. 건국대도 학생부 내신 반영 안 해요. 논술 점수랑 최저 등급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요. 즉, 내신이 9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학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내신이 9등급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뭐 서강대, 중대, 성대 뭐 이런 데는요. 학생부 내신이 뭐 6등급, 7등급까지가 1등급 내신 만점과 뭐 1점,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논술 시험에서요. 근데 1등급 친구들이 논술 안 쓰겠죠. 걔네들은 교과 쓰거나 종합 쓰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보통 논술의 내신은 2에서 3등급대, 그리고 뭐 6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상위권 대학 준비해도 되고요. 거꾸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면 그러면 내신도 나쁜데 논술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논술 성적, 내신 성적이 낮아도 예를 들면 뭐 단국대라든가 인하대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그 대학들도 1등급 만점 내신 점수랑 논술 전형에서 1등급 만점이랑 6등급, 7등급까지 점수 차가 뭐 2점,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 잘 준비하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하대나 단국대는 최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 뭐 성적이 높은 친구들, 그리고 아예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신 나쁘더라도 너무 선입견을 갖고 포기 안 했으면 좋겠고 기회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연관해서 생각하라는 건데요. 왜 논술을 모의고사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등급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논술 전형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최저 등급이 안 돼가지고 탈락하는 학생들이 뭐 대학별로 다르긴 한데요. 평균 6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애들이 뭐 서강대학교 논술 응시했어요. 근데 60명의 애들이 최저 등급이 안 돼가지고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0명의 애들만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최저 등급을 넘긴 애들이요. 그래서 그런 최저 등급을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땐 그런 최저 등급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의고사 성적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성적이 그냥 오를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원서를 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3학년 때 어떤 모의고사 성적을 얻는가를 바탕으로 최저 등급과 연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아까 국문과, 자, 학생부 교과는 1.6, 종합은 2.7이었는데 논술 전형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은 3.6등급, 또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 분포도를 보시면 3.6등급 이하에 있는 친구들도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최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경희대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이 친구 보세요, 여기. 1등급 후반, 2등급 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 굉장히 내신 좋죠. 근데 떨어지죠. 그러니까 논술은 내신 좋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의 어떤 논술 실력과 최저 등급의 충족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경희대 철학과 같은 경우는 뭐 5.8등급인 친구들도 논술로 갔죠. 그러니까 내신 나쁘다고 무조건 논술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최저 등급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과 친구들이 문과, 논술, 응시하는 거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연계 최저 등급을 보시면 국어, 수학, 미적분, 기하. 그러니까 이건 문과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과 1, 과탐 하나.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주로 사탐 준비하는데 사탐 갔다가는 논술 최저 등급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자연계 응시하는 건 막아버렸죠.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공은 상관없고 대학을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자연계에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문과 논술 준비하는 경우도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논술로 간 애들의 몇몇 샘플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2.1등급이죠.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근데 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뭐 3학년 때 6월달, 9월달 뭐 평균 2등급, 국어 수학 평균 2등급이에요.
그러면 국어 수학 평균 2등급이면 보통 학생 그 원서 쓸 때 정시를 어느 대학을 예측하냐면 숙명여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뭐 홍대, 국민대 이런 데를 예측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논술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갖고 그리고 이 최저 등급을 갖고 이화여대를 논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논술을 안 했으면 어디 가요? 홍대 혹은 숙대, 여학생이니까요. 이랬어야 되는데 논술을 했기 때문에 대학이 달라지죠. 그 다음 친구도 보시면 내신 4.8이죠. 이 친구 3학년 때 논술할 때 학교 선생님이 네가 무슨 논술이냐 그랬던 친구예요.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성적 보시면 9월 달에 4 국어 수학 평균 4죠. 정시에서 어디요? 천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논술을 해뒀어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얻었고 이 내신을 갖고 외대, 본캠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그리고 이 친구는 집에서 잔치했던 친구입니다. 왜요? 내신 보세요. 5.8. 우리 학생들 5.8. 죄송합니다. 그리고 9월달 모의고사 국어수학 평균 등급이 5등급이죠. 전문대죠. 근데 이 친구도 꾸준히 1년 가까이 논술을 준비해서 이 내신을 갖고 단국대는 최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망했어도 논술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3 생활 관련해서 4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릴 건데요. 고3 성적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우리의 성적이 고3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냥 2학년 때 성적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친구들이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준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사탐, 과탐 안 끝내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 즉 수능에 응시하는 절대 다수의 중하위권 친구들의 점수를 좌우하는 건 탐구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탐구 성적이 좋으면 생각보다 대학이 달라져요. 근데 탐구를 너무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불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탐구를 조금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논술 준비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하는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고3 겨울방학 때부터 좀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학생들 어휘력 꽝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준비를 단어 공부부터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준비하실수록 유리하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뭐 수리 논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수학 공부를 좀 맞춰놓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점 강조하고 싶은데요.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기본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정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니까 상관없는데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서 아까 보셨지만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 좋고 아무리 활동을 많이 했고 아무리 면접을 잘 봤어도 수능 성적 안 좋아서 최저 등급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비율이 50에서 60%거든요. 어떤 전형이든 간에.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최저 등급이 안 돼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응시 인원의 60%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떨어지는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되게 슬픈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수능 공부, 나는 수시만 할 거야, 나는 내신만 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상위권 친구들, 즉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도 좋은 친구들은 학점도 써야 되고 논술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술 특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조금 2등급 이하,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국어 수학 평균 2등급 이하인 친구들을 위한,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논술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한 논술 일반반 이렇게 2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적에 맞는 어떤 반을 선택해서 논술 좀 빨리 준비하셨으면 해요. 나중에 어차피 논술 원서 쓰게 될 건데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해가지고 논술 문제 잘 이해해두면 조금 나중에 입시에서 조금 이맘때쯤 잔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어,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3학년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 주익현 부원장님이 설명할 건데요. 나가지 마시고요. 한 30초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강사 주익현입니다. 오늘도 계속 지금 재난 문자가 오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이 오탈하시길 먼저 바라고 있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올해 이제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수능이 중요한 이유가 이 수능에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보게 될 수능에 대한 방향이 사실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와 등급 컷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만나셨을 내용은 이 내용이죠. 등급 컷이 지금 각종 입시 전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게 1등급 컷이 87점에서 88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면에 등급 컷은 그럼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난이도는 예년보다 훨씬 쉬웠다라는 평가가 이제 많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학습량이 예년보다는 많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이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보는 그날.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없던 칸막이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시험을 봤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그 학생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등급컷이 좀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외부적인 상황과 별개로 그럼 국어 시험에선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됐었나? 자, 경향을 좀 분석해드리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년 수능을 위한, 즉 내년 수능에 변화될 사항들을 위한 일련의 좀 실험 과정이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학생들은 여전히 독서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독서를 어려워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거였어요. 문학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학원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자료집으로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설명의 자료에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내년에 보게 될 수능에 대한 예시 문항지가 발표됐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5월 달에 그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변화된 것들이 아마 내년에 사용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평가가 문제가 좀 많았던 게, 물론 이런 가나형 비문학 지문이 처음 도입된 것도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매체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까지 출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내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었다. 내년에 일어날 변화들이 과연 무리 없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어떻게 보면 좀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형 비문학 지문들이 이제 올해 수능에도 여전히 그대로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 영역별 오답률을 보시면, 자, 지금 1위부터 10위가 문법이 3문제, 독서가 7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법과 독서를 어려워했다는 건데, 문법은 어머님 이거는 학습량의 부족으로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답률 1, 2위가 문법인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수능은 지금 1번부터 10번이 화법과 작문이었고, 11번부터 15번이 문법, 그리고 16번부터 45번이 독서와 문학, 요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우선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문법은 점차 암기된 배경 지식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독서는 점점 지문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긴 한데 절대적인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대신에 지문 길이가 짧아진 건 있었다. 그리고 문학은
내용 위주에서 점점 개념 위주의 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기존에도. 자, 이게 새로운 수능에서는 우선은 1번부터 34번이 독서와 문학이 돼요. 그리고 35번부터 45번이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독서와 문학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작과 문법이 뒤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암기된 지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가 덜 돼 있었겠죠. 학습량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독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 길이는 짧아졌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지금 1번 문제가 최다 오답의 10개 안에 7개가 들어있다는 말은 독서가 생각보다는 쉬워진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 시험 보고 나온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학이 어려웠다고 해요. 왜? 요것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내신 공부하듯이 문학 작품의 내용을 공부하는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지문에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문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선택지가 굉장히 낯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향이 아마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향인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요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마 이거는 이게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해요. 쉬우니까. 물론 그 전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머님. 쉬운 걸 하는 게 맞습니다. 쉬운 걸 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이게 수학처럼 특정 학과나 특정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높은 원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니까 쉬운 걸 선택하는 게 나쁜 전략 방향은 아니죠. 근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건 화작은 기복이 중요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오늘 제 설명 끝나고 나서 학생이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가 집에 있으면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화작에서 2-3개 이상 틀리는 횟수가 좀 생각보다 많다. 그런 경험이 꽤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자, 이거 연습하면 좋아지긴 합니다. 연습하면 좋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2-3개 이상씩 화작에서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선택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곰곰이 좀 깊이 있게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답률도 떨어지고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려요. 당연히 이게 예전에 앞에 배치돼 있었다면 당연히 앞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 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요거는 오히려 뒤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10월 달에 재수생들이랑 고3 중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로 상담 내용을 차지하는 게 화작이 잘 되다가 다시 안 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10월 달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학생은. 시험 잘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신중해지고 생각이 다시 많아지면서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멘탈이 취약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는 친구, 그리고 오답률이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언어와 매체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 학생 입시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는 암기예요. 얘는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면 돼요. 이거 싫다는 친구들은 외우기 싫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더 덜 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도 있죠.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 암기하고, 그리고 매체, 처음 도입되는 과목이죠. 몰라, 이건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제 경험상 항상 수능에서 변화가 도입되는 첫 해에는 난이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매체는 굉장히 쉽게 출제될 것이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이걸 선택하는 게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학생에게 좀 더 고득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마 똑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화작을 선택한 친구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가 표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난이도가 더 높게 설정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언어와 매체가 좀 더 그 학생에게 안전한 선택인 동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쉽다, 화작이 쉽다고 하더라 라는 데에 근거해서 선택을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향을 고려하셔서 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지문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문 길이가 짧아진 게 언제였냐면 2005년부터 2012년 수능에서 출제됐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문제 유형들도 그때 유형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는 과거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공부 방법이 단순하죠. 짧은 지문을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빨리 잡아내면서 그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면 되는지만 빨리 체득시켜주면 독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제대로 선택을 하고 독서를 빨리 해결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문학이죠. 자,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EBS 연계율이 70%대에서 50%대로 낮아져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장 들어갔을 때 아는 작품이 절반, 모르는 작품이 절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 위주에서 개념 위주의 문제로 바뀐 게 EBS 연계율과도 관련이 있겠죠. 애들이 모르는 작품을 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예전처럼 내신 대비 범위가 EBS 연계 교재라고 해서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해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얘는 오히려 수록된 작품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필수 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해주면서 개념 적용 연습을 하는 게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학생이 공부 방법을 준비를 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대비를 해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요거죠. 요거. 지금 바뀌었죠. 지금 순서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지문 유형도 바뀌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실전 대비를 위해서는 그 변화된 사항들이 적용된 시험지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지가 없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예시문항지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거.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새롭게 만나는 시험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가 제일 중요한 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의 실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요거는 빨리 조금 만들어진 시험지를 확보해 주는 게 학생의 입시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는 방법 또한 지금 저희가 완료해 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 이 전략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우선 1과정, 지금 3과정까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남은 거긴 한데 우선 1과정에서는 이런 변화된 유형들, 앞으로 이 학생이 수능에서 풀면서 만나게 될 유형들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고 1월 말 2월 초에 수능 특강이 출시가 될 거예요, 어머님. 자, 그럼 수능 특강이 출시가 되면 수능 특강 연계교재로 수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그 수업은 수능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학교가 수능 특강을 내신 대비 교재로 채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월 달부터 수능 대비 겸 내신 대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어머니들 많이 여쭤보시겠죠. 내신 대비 기간 따로 없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과정, 이때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중간고사 3주 전부터 수업했던 내용들이죠. 저희 학원에서 아마 수업이 다 끝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들만 골라서 다시금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3과정, 어떻게 보면은 고3 생활에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실시가 되죠. 그리고 이 6월 모의평가에서 아마 학생들이 본인이 보게 될 변화된 수능을 처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담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기말고사까지 대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숙제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이 수능 대비 겸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수업 내용에 관련해서.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나갈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같은 얘기지만 이제 시험 포맷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풀듯이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영역별로 연습을 하는 소재로 쓰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영역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문제집을 주고 아마 알려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감 주차별 문제집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시험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대비용 시험지를 좀 공인된 시험지를 쓰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현재 어머님도 많이 지금 첫째가 이미 대학생인 어머님이시라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재수생들과 고3들이 활용하는 사설업체인데 이감 모의고사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와 지금 계약을 해서 연계 변형 지문과 모의고사를 지금 공급받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주 아마 학생들이 연계 변형 지문을 숙제 문제집으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숙제 문제집을 통해서 연계 변형 지문과 문제 유형을 좀 더 학습하는 그런 걸 가질 거고, 그리고 1과정에 3회분의 모의고사가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많은 지금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실전과 같은 환경, 그러니까 시험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두고 학원에 모여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OMR 카드를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OMR 카드에 따라 나가는 성적표는 학원 학생들만의 성적표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비교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이 그 성적표를 보시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적표에서 끝나는 이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성적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아이의 학습 방향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숙제들과 관리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3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학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거만하게 감히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는 검증된 학원이구나 라고 써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검증이라기보다는 조금 부담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만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른 데로 고민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좀 더 좋은 문제와 좀 더 좋은 수업 자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검증된 모의고사를 좀 쓰자라고 해서 이감과 올해 처음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고, 그거를 단순히 학생들에게 제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고3은 특히 더욱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원이라면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한 명이 모든 학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없기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학생들의 좀 필요한 부분을 케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약간 감회가 새로워요. 중3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돼서 대학을 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되게 말로 하기 좀 복잡하더라고요. 마치 제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아이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제가 제일 수업하고 나서 수능을 본 친구들을 대할 때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수능 본 날 채점하고 막 울고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해요. 저는 올해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보내기 싫어요. 올해 아이들은 제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머님도 믿고 맡겨주시면 저 또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안에 아무 일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언젠가 얼굴 뵙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강사 주익현이었습니다.